저는 올해 48이 된 서울 근교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0살 무렵부터 인쇄 기술을 배워 그리 크진 않지만 제 이름 석자를 건 공장을 차린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기름 냄새 밴 작업복을 입고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린 덕에 아내와 딸 자식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만큼은 잃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도 장만했고 아내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편히 살림만 하면 됐고 하나뿐인 딸 서연이도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교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게 가장의 역할이고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밥 한술 뜨고 잠자리에 들면 그걸로 제 하루 의무는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만 벌어다 주면 저는 세상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채운 집은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집 식탁에서는 대화 대신 TV 소리만 흘렀고 아내와 저는 한 침대를 쓰는 것조차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 역시 점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성실한 사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말없는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사는 남보다 못한 사이 그저 껍데기만 남은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숨쉴 구멍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0년을 함께한 제 유일한 친구, 도윤이 녀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던 녀석인데 저와는 달리 말도 잘하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놈이었습니다. 힘들게 공장을 운영하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도 녀석에게만큼은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속내까지도요. 저는 그런 제 친구를 제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제 자신보다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놈이 제 등에 칼을 꽂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칼자루를 제 아내가 쥐어주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거래처 직원들 비위 맞추고 저녁 늦게까지 기계를 돌리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카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긁은 수십만 원짜리 영수증, 온종일 기름밥 먹으며 아등바등 일한 제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더군요. 마침 방에서 나온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아? 내가 밖에서 어떻게 돈 버는지 알면서 이렇게 함부로 긁으면 어떡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돈! 당신 입에선 그놈의 돈 얘기밖에 안 나와? 그래, 나 백화점 갔다 왔다. 어쩔래?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내가 그렇게 안 입고 와? 아니,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내가 당신 집 종이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기계냐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 청춘 다 바쳐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 키웠더니 나한테 남은 게 뭔데? 이 텅 빈 집구석에서 당신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 숨이 막혀 정말. 당신이랑 사는 게 숨이 막힌다고. 아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낯선 말들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저와 사는 걸 숨막혀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저를 향해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지막 말을 뱉어냈죠. 차라리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 같은 거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사람 취급해줘. 나도 여자라고.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이 가정이 사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며칠 동안이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아내와 저는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아내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무엇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쳤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저는 결국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도윤이를 불러냈습니다. 퇴근 후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저는 그날 있었던 부부싸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거냐? 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아내가 나랑 사는 게 숨이 막힌다더라. 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도연이는 제 빈잔에 술을 채워주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야 진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원래 여자들이란 게 그래. 특히 은희 씨처럼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은 더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있기 쉽다고.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친구가 다 아는데 뭘. 힘내라. 녀석의 위로에 그나마 막혔던 속이 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 등을 두드려주던 도윤이는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마침 우리 회사 격리부에 파트타임 자리가 하나 났는데 내가 은희 씨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냥 앉아서 서류 정리하고 전화 몇 통 받고 뭐 사람도 상대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하면 우울한 생각도 사라지지 않겠냐? 사람이 일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돈을 벌면 활력이 생기거든. 기분 전환 삼아서 잠깐 나와보라고. 너만 괜찮다면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았죠. 아내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녀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고 도윤아, 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거든.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평생 은혜를 안 잊을게. 정말 고맙다 친구야. 역시 내 친구는 너밖에 없다. 저는 그 녀석이 내민 손이 제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킬 악마의 손이었다는 걸 그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내 아내까지 생각해주는 친구가 너무나도 고맙고 든든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친구 녀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가 아내를 만나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다음 날부터 아내는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이기는 척하더니 며칠 뒤부턴 정말 친구네 회사로 즐겁게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콧노래 소리에 삭막했던 집안의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화장대 앞에 앉아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화장을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화사한 옷들을 꺼내 입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아내가 만든 따뜻한 찌개가 올라왔고 제 밥 위에는 반찬도 올려주더군요. 아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맞장구를 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함이라는 먹구름을 제 친구가 걷어내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역시 내 친구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딸 서연이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제 옆에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와서 앉았습니다. 아빠, 저기 할 말이 있는데요. 응? 왜 그래 우리 딸? 엄마 요즘 회사 다니면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도윤 아저씨랑 있을 때만 유독 더 밝아 보이잖아요. 얼마 전에 아저씨가 서류 때문에 집에 잠깐 들렀을 때도 두 분이 서류 얘기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꼭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들이 몰래 사귈 때 짓는 그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를 깨뜨리는 딸아이의 말이
저는 그저 철없는 질투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윤이 아저씨는 아빠랑 30년 지기 친구고 네 엄마한테는 은인이야. 어린애가 어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다신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아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전 그렇게 딸아이의 예리한 경고를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멍청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전 그때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나무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며 저는 위태로운 평화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예전처럼 밝아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저는 애써 나쁜 생각들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심코 안방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려던 저는 그 안에서 무언가 낯선 물건을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작고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그리고 그 위에 제 운명을 조롱하듯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의 붉은 선,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는 그날 크게 다툰 이후로 각방을 쓴 지 벌써 오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무감조차 잊고 산 지 오랜데 임신이라뇨.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실까지 그 짧은 복도를 걷는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던데. 제 손에 들린 테스트기를 본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던 아내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하려고 했어요. 임신이에요. 임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제 되물음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잊었어요? 우리 그때 크게 싸우고 그날 밤에 당신이 내 방으로 와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내 손을 꼭 잡고 저도 당신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을 열었던 건데 그때 생긴 아이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렴풋이 그런 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모습과 뱃속에 있을지도 모를 제 아이에 대한 희망이 제 머릿속의 모든 의심을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아이가 어쩌면 껍데기만 남았던 우리 부부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기적 같은 희망이 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안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입덧이 심하다면서도 제게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굴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던 과일을 사들고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의심의 벌레가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려보려 애를 써도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정말 그날이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리로는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걸린 기사는 좀처럼 빠지질 않았습니다. 특히 딸 서연이가 제게 했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 분위기가 그냥 친구 같진 않았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더러운 의심을 깨끗이 지워버리든 아니면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소리를 내며 뛰었습니다.
아내의 차문을 여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망가뜨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 고이 달려있는 블랙박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메모리 카드를 꽂고 최근 날짜의 영상부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에 가고 마트에 가는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내 아내와 친구를 의심하다니.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마지막 파일을 클릭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제 친구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야, 진호 그 곰탱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자기가 사준 옷 입고 애교 좀 부렸더니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더라. 아휴, 당신이 진짜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말이 그 말이다, 은희야. 아이, 그 멍청한 놈은 언제쯤 깨달을까? 우리가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회사 핑계로 불러내주니까 숨통이 트여.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 은인이야. 내가 더 고맙지. 진호 그놈한테 네가 얼마나 과분한지도 모르고. 우리 은희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그 대화를 끝으로 화면이 잠시 흔들리더니 차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나누는 역겨운 숨소리와 신음, 차마 제 입으로는 옮길 수도 없는 음란한 대화들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20년을 함께 산 아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제 아내의 차 안에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 추악한 소리들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짐승처럼 뒹굴던 아내와 친구 녀석의 모습이, 그들이 짓거리던 역겨운 대화들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피가 거꾸로 솟았고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에 몇 번이고 벽에 주먹을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전 그대로 그 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제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에 가벼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은인 만나서 숨통 좀 트이고 왔나? 제 입에서 나온 은인이라는 단어에 아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니? 당신 차에서 나던 그 역겨운 남자 향수 냄새. 당신이 아니라고 잡아떼던 그 비싼 옷들. 그게 다 그놈 것이었더군. 내 차 블랙박스에 당신들 목소리, 당신들 숨소리까지 전부 다 녹음돼 있던데.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아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당신이랑 크게 싸우고 너무 외로워서. 그 사람이 위로해주는데 정말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술김에 저도 모르게. 저는 아내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그 회사 그만둬. 내일부터 나가지 마. 그 인간 얼굴 두 번 다시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연락처도 당장 내 눈앞에서 지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그럴게요. 정말 다신 안 볼게. 다신 연락 안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요. 그 모습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뿌리치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서? 웃기지 마. 그래서 뱃속의 그 아이는 누구 아이야? 제 고함에 아내는 울음을 그치고 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핏발선 눈으로 제게 절박하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아요. 정말이야.
그 사람과는 정말 딱 한 번이었고 날짜도 안 맞아. 이 아이는 우리 아이야, 여보. 제발 믿어줘. 내가 다른 건 다 잘못했지만 이것만큼은 거짓말 아니야. 아내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여전히 블랙박스 속 두 사람의 역겨운 신음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란 말인가. 저는 지옥의 한복판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제 믿음을 이용해 아내에게 접근하고 제 가정을 망가뜨린 30년 지기 내 친구. 저는 곧장 녀석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블랙박스 속 두 인간의 역겨운 목소리와 신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놈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노리고 접근한 악마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녀석은 태연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진호야, 웬일이냐? 노크도 없이?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전 그대로 달려들어 그놈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 개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녀석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구겨진 값비싼 와이셔츠를 툭툭 털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다 들켰다고 여기까지 와서 깽판이라도 치시겠다? 꼴 좋다, 최진우. 뭐? 그래, 나 은희씨 만났다. 어쩔래? 네가 은희씨한테 뭘 해줬는데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텅 빈 집에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 마음 한 번이라도 헤아려 줘봤어? 10년 전 은희씨 생일날 너 공장 바쁘다고 혼자 밥 먹게 했지. 난 그때 케이크 사들고 찾아갔다. 너 같은 곰탱이보다 내가 100배 1000배 더 낫지.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녀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가정을 지켜보며 제 아내의 옆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로운 사람 마음 좀 알아준 게 죄냐고!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30년 지기 친구가 아니라 제 아내를 빼앗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파렴치한 짐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에 전 그저 주먹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의 사무실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주차장 차 안에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뱉어낸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너 같은 곰탱이보다 내가 낫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30년 우정, 2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한편의 역겨운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짐을 싸서 이 지긋지긋한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를 기만한 아내와 그런 아내의 배신을 뻔뻔하게 정당화하던 친구 녀석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당신 아이가 맞아! 아내의 절규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분노에 눈이 멀어 제 핏줄을 외면하는 아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소파에 웅크리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든 아내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다시금 블랙박스 속 영상이 떠올라 속에서 천불이 일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이 지옥을 견디는 거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다. 친자 확인, 그것만이 이 끔찍한 의심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웃음소리도 대화도 없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잤고 아내는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에게 완벽한 유령이 되어줬습니다.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희망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아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그 배를 볼 때마다 제 배심감과 의심 역시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는 이 집의 가장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지옥 같은 연극은 산부인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날, 전 마치 연극 무대를 오른 배우처럼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예비 아빠들처럼 제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잡지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지만 제 얼굴의 미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생명체를 보는 일은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아이고 아주 건강하네요. 아빠 되시는 분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 아이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제 의심이 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아빠가 맞긴 한가? 화면 속의 저 작은 점이 과연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내 친구, 그 짐승 같은 놈을 닮았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놨습니다. 집에서의 연기는 더욱 처절했습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말없이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4시간 과일 가게를 찾아 헤매는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할수록 아내와 그놈은 방심할 테고 저는 마지막에 더 큰 비수를 꽂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내와 함께 아기용품점에 가서 옷가지와 장난감을 고르는 날에는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부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제게 앙증맞은 아기 신발을 보여주며 "여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속으로 "그 신발을 신을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되뇌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다정한 말을 건네지만 마음속으론 저주를 퍼붓는 제 모습이 낯설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배는 제게 희망의 증거가 아닌 시시각각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전 그저 폭탄이 터지는 그날만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가짜 아빠 행세를 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제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시커멓게 죽어가는 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진 억지로라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을 내어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요즘 부쩍 피곤해서 그런다" 라고 둘러대고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기계들의 몸을 싣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차라리 정말 내 몸에 큰 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은 양호하신 편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 과로가 누적돼 있네요. 당분간은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예상했던 결과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의사가 무언가 망설이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우님, 작년에 받으셨던 정계정맥류 수술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댔습니다. 1년 전쯤 받았던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제 눈을 피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검사들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검사 결과 후천성 무정자증으로 진단되셨습니다. 네? 무정자증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1년 전 그 수술에 아주 드문 후유증입니다.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수술 이전 따님을 낳으셨을 땐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다만 현재 상태론 아이를 가지시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괴롭히던 희망이라는 마지막 미련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제 온몸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완벽한 연기였고 제 희망은 멍청한 망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까지도 이용해 저를 완벽하게 속이려 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저를 기만한 두 인간에게 제 인생을 걸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의심과 희망의 안개가 걷히고 차갑고 선명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제 아내와 친구는 저를 완벽하게 기만했고 저는 그들의 역겨운 연극에 놀아난 어릿광대일 뿐이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제 온몸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른 배에 손을 얹고 뱃속 아이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물론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죠. 그래, 어서 태어나렴. 네가 태어나는 날이 네 어미와 그 애비라는 놈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 될 테니. 제 변화에 아내는 완전히 방심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자신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고 과거의 실수를 용서했다고 생각했겠죠. 아내는 제 앞에서 더욱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의 가면을 쓴 채 차근차근 복수를 위한 무대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조용히 서류 봉투에 넣어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줄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내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남산만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순간도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내보다 더 살뜰하게 태교 음식을 챙겼고 뱃속 아이의 옷가지를 사나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예비 아빠 행세를 했습니다. 제 완벽한 연기에 아내는 물론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까지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소원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드디어 제자리를 잡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끝이 보였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놀란 척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리 싸뒀던 출산 가방을 챙겨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듯 떨렸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시작이구나.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구나. 차에 아내를 태운 뒤 저는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다급하고 흥분한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은희가 진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려고요. 어서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 될 분들이었으니까요. 당신 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장인 장모님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죠. 저는 장모님께도 똑같이 아내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아내는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거의 다 왔어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론 차가운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후 양가 부모님들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는 사위이자 아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심판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을 건 가장 잔인한 복수극의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셨고 저는 초조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며 복도를 오갔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그 순간이 저 문 너머에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굳게 닫힌 분만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지만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힘찬 아기의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양가 부모님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나왔구나. 우리 딸 사위 고생했네. 장하다. 어머니와 장모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제 등을 세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그 모든 축하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울음소리는 제게 축복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죠. 잠시 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늠름한 아드님이에요. 그 말에 가족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품에 안고 나온 붉고 쪼글쪼글한 작은 생명체를 보자 다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누굴 닮았나? 아이, 코는 우리 진우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장모님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행복의 그림을 잠시 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깨트려야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법이니까요. 아기가 회복실로 옮겨지고 모두가 아내와 아기를 보기 위해 병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품 안에 있던 서류 봉투를 꽉 쥐며 천천히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가 있는 1인용 회복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막 출산을 마친 아내는 지쳐 보였지만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 아기 침대에는 곤히 잠든 작은 생명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아기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에도 감탄하며 연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딸. 고생했네 아가. 정말 장하다. 우리 사위가 옆에서 잘 챙겨줘서 우리 은희가 이 늦은 나이에도 순산을 했네. 정말 고맙네 최서방.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인자한 사위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그런 절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아내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기 정말 예쁘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달을, 아니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기다려온 순간이. 저는 천천히 품 안에 있던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제 행동에 방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멎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에 희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잠시 모두를 둘러본 뒤 제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잠든 아기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 제 아이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최 서방,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 아이가 아니라니. 저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제가 준비해온 진단서를 꺼내 침대 위 탁자에 펼쳐놨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제 이름과 후천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똑똑히 보이실 겁니다. 제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병실은 순식간에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방 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제 연극의 막이 내리고 이제 진짜 지옥의 막이 오를 차례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깬 것은 장인어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진단서라니! 무정자증이라니! 장인어른이 탁자 위에 진단서를 집어들자 다른 부모님들도 모두 그 종이 쪼가리 위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해? 아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출산의 고통에 다시 주저앉으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딴 종이 쪼가리 어디서 돈 주고 만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나 의심해서 나 엿먹이려고 이런 짓 꾸민 거지, 맞지? 아내는 이내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이 사람 말 믿지 마. 제정신 아니야. 내가 어떻게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짓을 해? 상황을 파악한 장모님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달려들었습니다. 최 서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금 애 낳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딸이 어떤 앤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 제 어머니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가, 이게 정말이냐? 우리 진우 말이 사실이야? 아내의 울음소리, 장모님의 고함, 아버지의 탄식이 뒤섞여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아기마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죠.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산모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간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지옥도의 한가운데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악을 쓰는 장모님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억울하시면 저 아이와 제 머리카락 몇 올 뽑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마지막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에 떠올랐던 마지막 바람마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차가운 한마디에 병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부정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와 진단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잠시 지켜보다가 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복수극의 마지막 주인공을 제 손으로 직접 무대 위로 불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행동에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 친구 도윤이 녀석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산모에게 줄 커다란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들었으니 축하해주러 한 걸음에 달려왔겠죠. 우리 조카님 태어나셨... 녀석의 얼굴에 걸려있던 환한 미소는 병실 안의 살벌한 풍경을 맞이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울음바다가 된 양가 부모님들, 넋이 나간 표정의 아내,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저를 발견한 녀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녀석은 상황 파악을 끝내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뒤돌아 복도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앞길은 건장한 두 남자가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 미리 연락해뒀던 제 동생들이었습니다. 어딜 가 이 개자식아! 동생들은 도망치려는 녀석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녀석은 꼴사납게 버둥거렸지만 동생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죠. 그 소란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가 제 손에 들려있던 진단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똑똑히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제 아내와 노라나 아이까지 제 자식인 것처럼 저를 속이려 했던 놈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 외침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녀석에게로 꽂혔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경멸의 눈빛, 손가락질. 오만하기 짝이 없던 녀석의 얼굴이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결국 녀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30년 지기 제 친구라는 작자는 그렇게 병원 바닥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의 입에서는 더 이상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두 남녀는 그렇게 제 복수극의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동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분노에 몸을 떨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두 인간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내민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진단서를 확인한 변호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전달했습니다. 첫째, 아내와의 이혼.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이 그 여자의 더러운 불륜 행각에 대한 대가로 넘어가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죠. 둘째, 제 친구였던 김도윤에 대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놈의 이마에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김도윤을 상대로 아이에 대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마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돈 몇 푼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아비의 이름으로 제 이름이 아닌 김도윤 그놈의 이름이 올라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과 거짓의 대가를 평생 동안 아이의 아비와 어미라는 굴레를 쓰고 갚아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뜨거웠던 분노도 가슴을 찢던 슬픔도 모두 지나가고 이제는 텅 빈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때라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 폐허를 정리하는 첫 삽질이 될 것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그들이 발버둥 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뜻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남 소송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도윤 그놈은 제 가정을 파탄낸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아이의 양육비까지 평생 책임져야 하는 족쇄를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텅 비어버린 집을 정리하고 딸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두 인간에 대한 소식은 애써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안부를 묻던 그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소식을 전해줬죠. 먼저 김도윤 그놈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서의 대소동과 소송 이야기는 순식간에 녀석의 회사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 뻔뻔하던 낯짝으로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녀석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일이 소문나면서 동종업계에서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녀석의 아내 역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더군요. 남의 가정을 부순 자가 자신의 가정도 그렇게 박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전 아내의 소식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토록 진짜 남편이 되어주길 바라던 남자는 정작 모든 것이 무너지자 헌신짝처럼 그녀를 버렸습니다. 김도윤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해버렸고 결국 전 아내는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친정으로 가 소문을 피해 숨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결국 그들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욕심이 불러온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테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처음으로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별한 반찬 하나 없는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그날 먹었던 밥만큼 맛있었던 적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 식탁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 대신 딸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제 밥그릇 위로 가장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죠. 우리 딸 덕분에 괜찮아. 네가 없었으면 아빠는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맙다, 서연아. 제 말에 딸아이는 애써 눈물을 참는 듯 괜히 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 딸이었다는 것을요. 아내와 친구,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제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정작 제 가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아내가 왜 외로워했는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과 무심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지만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은 제게 가족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요즘 저는 딸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딸이 해주는 밥을 먹고 가끔 시간이 될 때는 제가 직접 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인생을 배신한 자들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고 이제 제게 남은 인생은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딸과 함께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 길고 아팠던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